네.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데 제가 소인 건 제가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두 분의 말씀 아주 매주 화요일에 경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신익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대한 쉽게. 네. 그죠. 오늘은 경제 폭망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살벌해가지고. 폭망론이나 이게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내년 완전 망한다. 그러니까. 뭐 다 무너지고 다 망한다 뭐 이런 게 많은데 너무 좀 무섭다. 거리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얘기 보면은 좀 험한 말로 떡상론 아니면 폭망론이거든요. 너무 극단적이다 항상. 네,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 이 얘기만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그래야 관심 끌거든.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돈이 되고 그래서 좋겠지만은 예, 그렇죠. 끌리는 사람들은 뭐가 되면은 그 좀 점잖게 얘기하면 파블로프의 개가 되고 좀 험하게 말하면 1차원적 인간이 되죠. 단세포 동물이 되죠. 너무 우롱당한다. 그러니까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단세포 동물이거든요. 경제 정보는 그거 말고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른다 내린다라고만 이제 귀결이 되면은 그거를 설파해서 돈을 끌어가는 사람들은만 이익을 보고 거기 이제 휘둘리는 사람들은 이제 단세포가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약장사에 현혹되지 말라. 예.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내년 전망이라고 하는 게 폭망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뭐 저도 예측을 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폭망론이 완전히 나올 만큼 그런 뭐 상황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용기를 주시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폭망이 올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지금. 잠깐 끊고 유신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전에 사전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팍 떨어지는 뭔가가 있네요. 확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저 뭐예요? 진짜 확 떨어지는 거 뭐예요? 지금 확 떨어지는 건 이제 코로나 때고 여기 이제 이게 최근입니다. 근데 최근인데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죠. 아니 코로나 때 뭐예요 저게 저 추이가? 이게 이제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코로나 때 저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저거 거의 그 지하 바닥도 아니고 지하인데 지하. 사상 최저치였죠. 사실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섰다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좀 가리고 여쭤볼게요. 올해 초반까지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고 스위프트 배제를 당하고 이제 석유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올 연말을 버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러시아는 결국엔 디폴트로 가서 파국으로 맞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다 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전쟁을 아마 그들은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경기 선행지수로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일까요? 모르겠어요. 짐작이 안 가네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A4로 뽑았는데 이게 그 올라가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있네요. 유일하게 올라가는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이쪽으로 비춰드리면 될까요? 이 러시아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안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실업률도 많고 양극화도 많고 소비도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템킨 폴 크루거만이 예전에 얘기했던 포템킨 경제라고 그들은 이제 원유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재정을 충당하고 그걸로 경상수지를 충당하는 국가인데 올 연말까지 사실은 계속 잡혀 있어요. 세일즈 계획이 계속 잡혀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에 계속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제 가져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이먼이라는 경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경제 심리학자가 이제 노벨상 받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합리적 제한성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편향성을 상당히 많이 갖는다. 특히나 이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럴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쏠리는 이제 그런 이제 편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안 좋은 거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이것 때문에 안 좋을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준점의 평형 그것도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금만 이제 안 좋아진 현상이 조금만 약간의 단서만 확인되면 아 그럴 줄 알았어. 사후적 확신의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로 이 세 가지로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답정너가 돼버리는데 이 답정너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는 수만 수십만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수십억 인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어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도 대응의 영역에서 무언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선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금리 인상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금리 인상은 나쁘게 하죠. 부채 문제도 있고 이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많은 부분의 어떤 미디어에서의 내용들이나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터질지 모르고 기업들도 도산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더미에 다 눌려 앉아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를 네. 맞이할 거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금리하고 부채 문제에 다 귀결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에 그러면은 연말 돼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딱 멈춘다. 그러면 다 좋아지는 건가요? 심지어 내린다.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방의 쏠림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당장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그 카드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유진희 박사님 방금 보여주신 그 러시아 그 부분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그때 이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러시아 전쟁 나서 러시아 망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건 저는 예측할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만은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정치인들은 나중에 공약 매니페스토다 뭐로 해서 공약을 실천 안 했는데 이런 거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렇지. 그때 망한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측한 건 요 조건 하에서만 했던 예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 조건을 진즉에 얘기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신익 박사님 얘기한 대로 이 확증 편향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그 줄거리가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뭐 이러저러해서 내년에 이런 시나리오로 망한다. 그러면은 그건 시나리오에 불과하니까 이 시나리오가 어떤 경우에 발동이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요 보통. 그럼 사람들이 안 모이죠. 약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쭉 돌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무슨 책임을 지냐 전혀 안 쳐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새로운 약을 팔기 그렇지. 시작하죠.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올해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아무튼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건데 뭐 1%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1% 중반 혹은 1%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에서 우리가 굉장입니까? 그렇죠. 2% 성장이 어느 정도 기본 성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플러스는 나지만 우리가 원래 인구하고 원래 지금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자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망론이 위험한 것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해야 되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편중돼 있는 부분이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크긴 하지만 자산 쪽 시장에 너무 좀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질 거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금리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분법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 수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수출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더 힘들 것이다라고 귀결사항으로 그냥 답정너로 지금 결론을 도출할 사항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계는 지금 현 시각에도 계속적으로 생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 점유율 자체가 그전에는 5%도 안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 10% 확보를 했거든요. 오, 2배로 올랐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치포 동맹을 해가지고 미국 쪽이 편향 이제 그 미국 쪽 시스템에 이제 더 협력을 하게 됐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MS 비율이 그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46%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표면적으로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건 맞지만 중국하고의 교역을 갖다가 또 이거를 갖다가 또 유연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것을 굉장히 블록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RCEP라고 그래서 아시아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흐름에 위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호주가 코로나 관련돼서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 비판 한번 하니까 호주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다 내려버렸어요. 철강성하고 신용품 쪽을.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만으로 편중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쪽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교역을 좀 잘해서 우리는 결국에 수출이 GDP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불가역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조금 더 모색하거나 수출 경제를 갖다가 좀 좋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기업의 민간 사이드도 똑같은 현상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 그 덧붙여서 이렇게 해설을 드리자면 그런 건데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세계 경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건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극적인 뭐가 닥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폭망에 해당하는 뭐가 닥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그 유진익 박사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주요 산업국들 보면은 경기 선행 지수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나쁜 나라들이 있는 것, 그 산업 그 선진국들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폭망론이 나올 정도로 경기 침체 지금 상황이 그러냐? 객관적인 어떤 선행 지수를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독특하게 닥쳐 있는 문제 하나는 지금 유진식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닥친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하락 같은 문제 말고 중국하고 미국이 가치 사슬을 재정리하면서 닥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미국, 중국의 그 태평양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나라였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그 정경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 그 경총 같은 데서 조사한 거 보면은 기업들이 내년에 채용 계획을 안 세우겠다,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역의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크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사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 어떤 투자 결정 같은 거는 크게 할 수가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망한다 안 망한다 이렇게 예측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뚫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예, 그렇죠. 된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지금 여기서 그 저 점통 흔들고 타로 카드 지금 뿌릴 때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서 어떤 전략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게 이제 유신익 박사님이 아직 유동적이고 진행 중인 문제라고 표현하신 게 그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저는 좀 소박하게 뭐 국가 경제를 모르겠고 우리 집 경제. 네. 오늘도 보면은 뉴스 보면 뭐 지금 뭐 인력 감축 바람이 불 것 같다. 그래서 유통 부문, IT 부문에서 뭐 인력 감축하면 시작이 될 것 같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된 게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부분 하나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가 뭐냐면 이자 부담 뭐 이야기는 매일 보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채용 안 한다고 그러고 어차피 일자리 줄고 그러면 우리 집 가정 경제는 폭망 아닙니까? 뭐 지금 뭐 비관적인 얘기만 쭉 하셨잖아요. 그 얘기만 하시면 당연히 폭망이죠. 근데 제가 폭망론을 두려워하는 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 논리를 들면은 그렇게 살기 좋았던 때는 별로 없어요. 더 심한 얘기다. 지금 경제신문을 한번 50년치 뒤져보세요. 경제가 좋아서 큰일이다 이럴 때가 언제가 있었나. 거긴 경제는 항상 단군일의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에 할 때도 샴페인 일찍 터뜨렸다고 막 예.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개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뭐 경제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거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망했다 이거 해봐야 얻는 거 없거든요. 그럼 지금 필요한 정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안 좋은 요소도 있지만은 지금 기술 전환기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열리는 데서는 엄청나게 열려요. 그리고 자산 시장이 내리막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돈을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금 홍기빈 소장님 말씀을 딱 정확히 정리하면 지금은
완전히 추락하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분기점에 서 있다. 예, 예. 이리로 갈 거냐 저리로 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달라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정리하면. 그러니까 망망대해로 배가 나갔으면요. 낭떠러지에서 배가 폭포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폭포가 있을지 모르는 해도에 없는 바다를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망했다가 되는 건데 그렇지.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개인들은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망한다 소리를 지금 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마을이나 나라 차원에서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가를 뒤져봐야 될 텐데 경제 폭망론은 그걸 가로막아요. 그렇다. 예. 이 분기점 소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분기점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폭포수로 확 뛰어내린 나라가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바로. 영국이 그랬어요? 예. 언제? 자, 브렉시트를 할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브렉시트 워낙에 유럽 경제가 부침이 많고 유로화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그들의 파운드도 같이 연동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EU 관련돼서 우리가 분담금은 내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를 다 뺏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나서 지난번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죠. 맞아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결정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3년 정도 이후부터 영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의 중심 국가이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 오히려 저쪽에서 일자리 뺏기고 우리가 저쪽에 부침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같은 대우를 받고 취급을 당하는 것만 빼면은 우리는 예전의 대영 제국처럼 다시 명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 반대였다. 말도 안 되죠. 예. 오히려 그들은 일자리를 뺏겼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1차 산업 우리 하드워킹이라고 하죠. 이제 더티잡이 사실은 필요한 요소인데 그런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배달 뭐 여러 가지 음식료 관련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에 그리고 EU에서 왔던 많은 노동자분들이 다 빠져나가시니까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의식과 관련되는 활동에 대해서 그 시스템들이 계속 마비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브렉시트를 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찾을 거야라고 했지만 EU하고 사실은 그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단일 체제거든요. 거의 단일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노동도 자유롭게 가고 자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 쪽이 강건하긴 했는데 영국이 오히려 EU 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영국에 직접 많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들어가가지고 기업금융, 무역금융 서비스를 하자. 근데 브렉시트 딱 결정되니까 다 빠져나왔어요. 계속 지금도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를 안 받으면 자기 자본 가지고만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차적으로 기업도 빠져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면의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사실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 초부터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 450pp를 우리가 맞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꺼번에 거의 1년 안에 미국이 450pp 이렇게 인상을 해버리면은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우리가 외화 쪽 그리고 외국인 자금 투자 유출 그리고 기업 쪽의 크레딧 리스크 이미 번졌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체력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래도 과거 대비 한차원 체력이 나아진 건 맞다. 근데 이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안에 딱 오케이 해결됐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고 한 4, 5년 이상 장기 주제로 끌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 솔루션이 뭔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정말 충실해야 되는데 그 본업에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잡에 대해서 그것 이상으로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를 좀 갈라서 이제 지금 그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분기점이 있고 가치 사슬이 이제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이제 좀 핵심 과제가 되는데
국가적 차원이 있고 산업계의 차원이 있고 개인의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좀 하나 좀 얘기해.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뭐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세 가지 다 그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네. 그 생물학에서 왜 진화 얘기하잖아요. 네. 환경이 바뀔 때 진화가 벌어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도태되는 예.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상황이 지금 진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 저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또 갑갑해지네.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냉전 시대 때 또 오랫동안 그게 갇혀 있었는데 우리나라 외교의 특징이 어느 한 쟁점에 맞추면은 모든 입장을 그 어디에 맞출 어느 쪽에 맞출 것이냐 해가지고 한쪽에 쫙 줄을 서는 식으로 외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격동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전략을 다변화시킬 것이냐라는 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산업계는. 그다음에 산업계 같은 경우에 지금 저걸 봐야죠. 어디서 혁신이 벌어지고 있느냐하고 가치 사슬이 벌어질 때 혁신이라고 산업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천재적인 예술적인 천재 같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다른 분야들의 지식을 병렬적으로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니까 IT하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생각한다든가 기업하고 산업, 사회가 만나는 방식도 다르게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이른바 혁신이라는 걸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R&D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인드를 바꿔서 다른 산업하고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걸 지금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연결시키지 않았던 사업들하고 연결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창의적 합종 연행이 필요하다.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술에서 이거는 뭐 뮤즈에서 영감이 오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산업이나 기업에서의 혁신은 그런 예술적인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다른 산업들하고 횡적으로 연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해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 제 생각에 참 그 영향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적에 네. 넷플릭스 창업자분이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 그만두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황당한 상황에서 개개인들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혀 안 해봤던 짓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 게임 회사를 만든 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삶의 이제 그 환경이나 방식이 완전히 바뀌니까. 예. 그때는 그 자기가 바뀌는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그거를 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저도 방송 그만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일책이죠. 네? 예, 그것도 일책이죠. 그래요? 예. 그러다 손가락 빨면 어떡해요? 그거 진화라고 하는 게 항상 비슷하게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부채질을 해? 부채질을 이렇게. 그 진화가요. 안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멸종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 멸종할 각오까지 해야 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단단한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방송을 하시는 게 싫으십니까 혹시? 넘어가. 유시익 박사님, 세 가지 차원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수출 정치학, 수출 외교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에서도 그게 없었고, 그렇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하면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미국에서 발전된 경제학을 김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출에 민감하고 이제 탄력성 있는 국가는 사실은 수출 외교학 이것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어떤 불균형 속에서 소규모의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측면이고 그 균형을 맞춰 나갈 때 기업들을 갖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 육성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해외 같은 경우 보면은 예전에 이제 수출로 굉장히 드랍을 많이 걸었던 독일도 마찬가지고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로드맵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다 이런 쇼오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이고 대외 정보 공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외부적으로 우리가 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인식하는 이렇게 이런 이제 혁신성이 있었네라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대응.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진일보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편향적인 정책 방향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에 지금 그 혁신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당장 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결국에는 IT하고 제조업이 다 결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앞으로 원자재 비용 크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결국엔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그럼 고용자 줄이고 다 기계화하면은 자동화되면 다 이제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또 해결할 수 없는 잡이 또 있다라는 거고, 그 더 결정적인 거는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니즈들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뭔가 혁신성을 갖다가 더 가져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아까 제가 이제 굳이 싫어하십니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싫어한다. 그리고 그 방송이 싫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쭌 거는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까 사이먼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사후적 합리화의 동물이지 사실은 그 합리적으로 일단 판단을 먼저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몰라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나는 싫은데 남들이 너는 그거 참 잘해. 맞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싫으니까. 왜 싫으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은 바가 크니까. 그렇죠. 일단 모든 좋은 일도 직업이 되는 순간에 스트레스라고 그렇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싫어하지만 남들이 볼 때 너 잘해라는 분야예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모든 것들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은 어떤 큰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모를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더 알수록 고통이 계속되거든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아의 진화 방식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 경제 피리어드로 보면은 아마 어려운 위기가 한 4년, 5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가게 입장에서 4, 5년 후를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 망하냐.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망하기 전에 빨리 빼야 돼. 뭔가 다 빼야 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한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두 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폭망이냐 아니냐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폭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게 외부 환경의 규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지금 이것이 상황은 그런 결국은 상황이죠. 최종적으로 모든 걸 가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모순 하나 받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지식이 폭망 같은 걸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그거는 못을 좀 받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보통 15세기 유럽의 의학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두통이 벌어지면은 머리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소금을 뿌려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게 해결책이다. 왜 엽기로 가요? 엽기였었어요. 그때 의학 수준이. 근데 그 당시 당대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의학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측에 관한 한 지금 21세기의 인류의 어떤 경제 지식은 그 15세기 유럽 의학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코로나 방역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그 뭐 적나라하게 나타난 그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 8년에 경제 위기 났을 적에 영국 여왕께서 하문을 하셨죠. 경제학자들한테. 뭐라고요? 그때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인 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영국 경제학회 회장이었는데, 어째서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 폭망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이게 완전히 답변이 뭐였어요? 답변이. 예,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죠, 뭐. 그래가지고 말을 요리조리 빼다가 대답이 뭐였냐면은, 경제학은 훌륭한데 우리가 상상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보통 나오는 대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상상력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상상력도 부족한데 하고 데이터도 부족한데 예측은 왜 했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올해 그 2022년 초에 부동산 예측한 문서들을 한번 보세요. 폭망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이나 되나. 아니 올 초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2008년에 그러니까 뭐 세계 유수한 기관들에서 올해 경제 전망 보고서 내놓잖아요. 망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 제가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학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폭망 같은 걸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뭐 그 검은 백조다, 뭐 저 회색 코뿔소다, 뭐 드래곤 킹이다 여러 가지 그 통계학 이론들이 있는데 다 결론은 뭐냐면은 대규모 폭망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든 매체든 어디서든 대규모 폭망이 온다, 뭐 내 인생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뭐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과연 그 믿을 만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서 접근하는 것부터 우선 좀 취하셔야 따지고 좋겠어요. 보면 예측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 폭망론의 기능이 하나 있는데 폭망한다 그러면은 그걸 미리 경제 당국이 간파를 해서 폭망이 오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 폭망론의 일정이 어떤 뭐냐면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렇죠. 네, 그걸 오이디푸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칼포퍼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적에 그놈의 그 델프이 신탁만 없었어도 그 비극은 안 벌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폭망론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회를 갖다가 더 단단하게 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예언 때문에 폭망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쫄지 마라. 예. 쫄지 말고 오히려 합리성을 되찾자. 생태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때다 지금은. 예. 도태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방법을 찾으면 도태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제학자들의 이제 위기가 왔는데 왜 파악을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경제를 임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부나 가게, 기업 다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게 이건 굉장한 고뇌와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는 그 주기에 대한 사이클은 심리적으로 사람은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사이클의 인내 한도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나 방향성을 잡기 바라고, 경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또 재밌는 그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기나 경제가 다 안정적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고등학교 때 그렇죠. 배웠던 그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었죠. 테일 리스크가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별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이쪽인데 이쪽이 두툼하게 꼬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일어났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위기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바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어스턴스나 여러 모기지 회사들이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서 바로 위기가 왔냐? 아닙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주가는 또 어땠느냐? 주식시장도 떨어졌다가 아니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어떤데? 그러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우하향을 했죠. 네. 사람은 이쪽에서 위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여기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위기가 오네 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기준점에 대한 그 편향성들이 아, 금리가 멈췄어. 그러면 이제 위기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인내심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 끝났어 이러고 다 이쪽만 바라봐요. 그럴 때 여기서 테일 리스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장기적인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론에 대해서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대비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야 되고 각자의 스페시픽 계획이 이거는 인생의 계획으로까지 연결된 정도로 좀 크게 쉬운 봐야 된다. 비유로 요 얘기 좀 드릴게요. 그거를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검은 백조나 그 저 용이 승천하는 거는 예측 못하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은 저 멀리서 코뿔소가 다가오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다가와서 나를 박살을 낼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회색 코뿔소. 지금 그 정리하면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앞으로 몇 년간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분기점에서
안개가 쫙 껴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고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있어서 어떤 탐조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낙수 효과 있냐 없냐 이런 거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려면 법인세율을 내려줘야 된다.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논리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기업의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이것도 이면성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뭔가 잘할 수 있게 뭔가 투자 유치를 한다는 측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더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부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좀 미루긴 힘든 시점이에요. 그거는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세금이라는 문제가 세율을 인상한다는 문제가 경제를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재정으로 과하게 풀렸던 부분에 대해서 부채를 갖다 연착륙시키는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반대되는 지금 그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투자를 위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이 존재하는 예민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아무튼 근데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예전 사드 배치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내부 기업들. 근데 그 비단 그건 한국 기업들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예, 지금 외국 금융 회사들도 지금 기업 금융 서비스를 아예 철퇴를 하고서 축소하거나 철퇴하고 거의 다 나오려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업 그거는 투자자들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심리학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법인세가 큰 영향을 주지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미래 수익률을 갖다가 예상을 할 적에 법인세 세율이 미치는 영향하고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부터 몇 %씩을 깎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숫자를 낮추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물론 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발생할 적에는요. 이게 1년에 몇 퍼센트, 3%, 2%에서 수익을 영향을 주는 세율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전망에 걸린 문제지. 지금 그거를 경영용어로 바꿔줘 보자면은 전략적 판단의 문제가 돼요. 불확실성은. 네, 네. 지금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이유는 장기적 전략적 이유 때문에 빠져나오는 건데 그걸 세율을 조정해주고 붙잡는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변지수가 좀 잘못된 얘기고. 몇 퍼센트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예, 오히려 붙잡고 싶으면은 한국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세금 몇 % 깎는다고 해서 그걸 그 논리로 갖다 댄다? 전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